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우승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10월 A매치 2경기를 4대0과 6대0으로 잡아내면서 2연승과 10득점이라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비판을 받던 각급 대표팀 감독들, 과연 그들은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냅앤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마지막 일본과의 경기를 역전승으로 이겨내면서 금메달을 따냈죠. 무엇보다 대회에서 7경기를 치르는 동안 27골을 쓸어 담으면서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사상 최대 골이고 경기당 득점률도 3.86골로 4골에 육박하는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수비는 약체로 일컬어지는 키르기즈스탄전의 한 골 실점과 우즈벡과 일본과의 경기에서 각각 한 골씩 실점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무실점으로 털어막으면서 금메달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회 전 가장 우려되었던 감독의 전술적 다양성의 문제 역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측면에서 뛰는 정우영, 엄원상의 위력을 최고로 활용을 하였고 3선 미드필더 지역에서 전방으로 한 번의 침투를 유도하는 패스를 통한 공격을 하는 방면이라던가 키 크고 체격 좋은 공격수를 이용한 측면 위주의 공격이 아닌 발재간이 좋고 기술이 있는 조영욱을 스트라이커 자리에 기용을 하면서 1선과 2선이 자유롭게 침투하고 스위치하는 전술을 보여준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이스 이강인이 100%의 컨디션을 합류하지 못했는데요. 실제 경기에도 잘 뛰지 않았는데 훈련 상황이던 이후 선수 인생에 대한 배려였던 간에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상황임은 분명했죠. 그리고 그것을 다양하게 선수 배치를 바꿈으로써 황선홍 감독을 해결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7경기를 뛰는 동안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안배하면서 선수들이 결승까지 갈 때 혹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일드카드 중에서도 서령우 선수는 특히 후반에 안정감과 에너지 레벨 유지를 위한 교체 카드로 활용하는 과감성도 돋보였고요. 토너먼트에서 중추적인 수비수로 뛸 박진섭 선수의 경고 트러블을 털어내기 위해서 고의로 경고 카드를 받아서 토너먼트에는 경고 트러블이 없게 뛰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모습은 확실히 황선홍 감독이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결국 황선홍 감독이 대회에서는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메달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A매치에서 부실한 경기력과 갖가지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클린스만 감독. 지난 10월 13일과 17일에 펼쳐진 튀니지와 베트남과의 2경기를 총 10골 무실점으로 치러내면서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최다골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과 감독이 지속성 있게 유지되고 있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특히 이 팀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선발에 제외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상황이었죠. 실제로 전반에는 튀니지가 날카로운 역습을 하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반부터 이강인이 프리킥을 포함해서 2골을 연달아 넣고 상대 자책골도 터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6월 이후 득점이 없던 황의조가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4대0으로 마무리 지었죠. 베트남과의 경기는 전반부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이강인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헤더로 골을 터뜨렸고 이후 황희찬과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과 정우영의 상대 자책골까지 터지면서 6대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0월 A매치 이전에 단 1승만 거두었던 데다가 클린스만 감독의 근태 논란까지 터졌던 상황을 이번 2경기 대승으로 어느 정도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것도 클린스만 감독 개인에게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9월 A매치에 있어서 4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것 역시 긍정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죠.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냈고 클린스만호가 3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에 놓여진 것은 사실이고 이들이 잘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맹폭을 보여준 황선홍호의 경우에는 다득점에 가려진 상대팀의 퀄리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 예선에서 상대한 쿠웨이트, 태국, 바레인은 엄밀히 말해서 수준 높은 상대가 아니었죠.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만난 키르기즈스탄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팀이 아니었고 중국은 개최국이었지만 이미 시작도 전에 기량 차이가 남을 인정하고 나올 정도로 경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즈벡전에는 거친 경기에 가려져서 그렇지 정우영이 빠른 시간 안에 2골을 넣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경기였고 실제로 후반에는 걷어내는 수비가 자주 나올 정도로 수비적인 경기를 치렀습니다.
일본과의 결승전은 전반 이른 시간에 먼저 실점하면서 쫓아가는 경기를 했는데요. 잘한 대회에 왜 무려점을 이야기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엔트리가 상대 엔트리를 짜는 인식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결승과 결승전에 상대한 우즈벡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올림픽을 위한 팀이에요.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라는 프로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표팀보다 연령이 어린 팀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머지 대회에 나왔던 선수단도 사실 우리 대표팀을 위협할 만한 선수들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이제 병역 특례라는 특수성으로 가장 최강의 멤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홍현석, 백승호, 서령우, 이강인, 엄원상, 정우영이라는 성인 대표팀급 스쿼드로 대회에 출전했고 실제로 많은 경기에서 수준차가 났어요. 그렇다고 수비는 약했냐 하면 아닌 게, K리그에서 수준급 수비를 보여주는 박진섭 선수와 유럽에 진출한 이한범, 성인 대표팀 경험이 있는 이재희까지 수비 멤버도 화려했고, 측면 수비수는 클린스만 감독이 선택했던 이제 박규현 선수도 있었을 정도로 멤버 이름값만 두고 보면 그 어떤 대표팀에 비할 바가 못 되는 화려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펼쳐질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한 U23 아시안컵에는 와일드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우리보다 더 조직력을 다질 시간이 길었고 전술적으로 준비를 하고 나올 상황이죠. 그리고 올림픽 본선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팀이 나와서 경쟁하는 대회입니다. 지난 대회처럼 우리가 안배하면서 경기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짜내서 매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딸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황선홍 감독도 스스로 알겠지만 이제 새로운 대회와 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면서 운영 방식은 아시안 게임보다 훨씬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클린스만호도 다르지 않습니다. 튀니지전이 끝나고 전반 초반 이강인과 이재성의 포지션 체인지에 대한 부분이 코칭 스태프의 지시였는지 기자의 질문이 들어갔죠. 이강인의 대답은 경기 중 이재성과 대화해서 자리를 바꿔서 경기를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튀니지전 전반 초반에는 경기가 굉장히 지루했어요. 이후 후반전에 이강인의 프리킥골이 터지고 이강인의 개인 능력으로 2분 만에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전도 초반 득점을 쉽게 한 데다가 엄밀히 말해서 강팀도 아니었고, 손흥민과 이강인이란 더블 에이스가 양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 베트남 수비수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스코어가 벌어지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클린스만호가 지향하는 축구를 모르겠다는 건 억지고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는 보입니다. 차근차근 공간을 점유하면서 공격을 쌓아 올려가는 벤투식 축구는 확실히 아니에요. 중앙과 측면으로 빠르게 공을 이동시켜가면서 공격 지역으로 나가는 부분이나, 특히 측면에서 크로스나 침투 패스가 들어갈 때 박스 안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투입시켜서 득점을 노리는 공격 패턴에서 클린스만의 공격 전술을 볼 수 있고, 수비에서 미드필드까지 올라와 상대 수비와 우리 공격수 사이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나, 측면에서 크게 반대 전환을 해서 상대 전형을 흔드는 모습까지 전술적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 공격적인 풀백으로 유명한 안현범을 수비적인 풀백으로 쓴다든지, 박용우를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으로 고정했지만 같은 역할을 나눠 맡은 선수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점입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역시나 경기 후 독일로 떠났습니다. 11월에나 돌아오는데 결국 국내 리그의 점진적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건 불안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은 10월이 되었습니다. 황선홍호는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고, 클린스만호는 결과적으로 부진한 경기력을 털어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두 감독이 이끄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상황도 잘 타협해서 두 감독이 여론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도 축구 팬으로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강의 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 해외파가 많다고 해서 나는 그 팀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멤버에 들어갈 팀들 중에 저번 청소년 대회 때 4강에 올라갔던 멤버들이 합류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워낙에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고, 혹은 유럽이 아니더라도
K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선수들이 다소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와일드카드가 아닌 상태로 파리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나이라서,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만 이루어지면 결과를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성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강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럽 상위권 팀, 유럽 빅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이만큼 많았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기도 하고, 왜냐면 분데스리가가 2명이고 프리미어 리거가 2명이고 뭐 분데스리가 2부 뭐 잉글랜드 2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유럽파가 많고, 그리고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인 것도 사실 나는 축구를 일생 보면서 처음 보는 거고,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을 60년대 2번 우승하고 못했거든. 그러니까 축구를 모르는 형도 아시아 강팀이라고 생각하잖아. 현대적인 아시안컵에서 대륙컵 우승한 적이 없으니까 축구 팬들은 그걸 되게 바라거든. 우리나라가 어느 피파급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를 올리는 그런 소망이 다 있는데, 이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저런 행동이 더 나도 그렇고 축구 팬들이 더 그렇게 거슬리는 것 같아.